5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4월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데다 유로존 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와 S&P가 1%대로, 나스닥이 2%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유로존의 정치 이벤트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가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전거래보다 4달러 5센트 급락한 98달러 49센트의 장을 마치며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사회당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올랑드는 52에서 53%의 지지를 확보해 사르코지를 앞섰다고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실업률이 8.1%를 기록해 3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신규 취업자 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아 미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동안 유럽의 긴축을 강조해왔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올랑드 후보의 당선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정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메르켈 총리도 긴축에서 성장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프랑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의 고용지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실업률은 다소 개선이 됐지만 최근에 이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버네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살펴볼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주간으로는 연중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그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장 전에 발표된 유럽의 복합 PMI 부진 그리고 큰 폭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미국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조금 출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장 중반까지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럽의 어떤 선거 이슈까지 불안감을 작용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1.27%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25%,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6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에너지 관련주,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가 시장의 어떤
어떤 약세를 주도를 했고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시장 방어 업종인 유틸리티 업종은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부진한 실적으로 사우스웨스턴 에너지가 7% 급락을 했고요. 쉐브론이 2.14%, 삼성 갤럭시 S3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애플이 2.8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AIG가 3.8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25%, JP모간이 2.9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예상외 분기 손실을 기록한 포스트 솔라가 6% 급락, 저자한 순익 전망에 ST로더가 5% 급락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링크드인은 7.21%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2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유럽 증시 쪽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 이벤트로 시장 심리가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상황은 더 좋지가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선거 이슈 그리고 어떤 그 경기 둔화우려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럽 증시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이 불안 심리로 장 초반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선거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도 죄송합니다. 먼저 지수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3%, 독일은 마이너스 1.98%, 프랑스는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의 어떤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유럽 증시와 비슷한 2% 정도 하락이 좀 2% 정도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고 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 약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3.1%, 로얄 더치셀이 2%, 안토파가스타가 3.3%, BHP, 빌리턴이 3.9%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유입 백화점 업체인 데벤햄스는 리베런 캐피털로부터 투자 의견 강등을 당하면서 5.9%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홀리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다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고용 지표 악화는 미국 경제 둔화를 좀 기정사실로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고용 지표 동향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수요일날 발표가 됐었던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안 좋게 좀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미 예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 ADP 민간 고용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 부분 일자리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어떤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큰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비농업 취업자 수는 11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17만 건을 크게 하회를 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13만 3천 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인 17만 5천 건을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1만 5천 건 감소를 하면서 3월달 1만 2천 건 대비해서도 3천 건 이상 증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제조부문 일자리는 1만 6천 건 증가, 건설부문 일자리는 2천 건 정도 감소를 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었고요. 고용지표 취업자 수는 좀 감소를 했지만은 실업률은 조금 소폭 감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8.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8.2% 그리고 3월 8.2%보다 소폭 개선이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2009년 1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구직 단념자가 34만 2천 명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4월 중 노동시장 참가율은 63.6%를 기록하게 되면서 3월달 63.8%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입으로 쏠렸는데요. 시장 전망 좀 어떤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4월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이 주택지표 그리고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자, 일단 고용지표 이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양책으로 연결이 될지 여부가 좀 상당히 시장에서 촉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시장에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연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어떤 그 각 지역,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각 연준 의장들이 어떤 그 의회 연설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연설에서 각 연준 의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 부양책은 아직까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할지 어떤 힌트가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연준 의장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비둘기파에서 어떤 매파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파적인 성향이 얼마만큼 비둘기파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힌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지표는 나빠졌지만 주택지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나빠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반반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미국의 고용 둔화도 좀 부담스러운 재료인데 유로존의 민간 경제도 기준치인 50을 2달 연속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유럽의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복합 PMI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유럽의 어떤 WDB의 어떤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WDB의 어떤 영향이,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금 안 좋은 경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조사업체인 마켓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 4월 유로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복합 PMI가 46.7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달 49.1 그리고 예비치인 47.4를 발휘를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유로존 경제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46.8을 기록하게 되면서 3월달 49.2 대비해서 큰 폭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종합 PMI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4,500개 업체의 구매 담당 책임자들을 상대로 경기 전망에 따른 기업들의 구매 동향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유로존 내 기업들과 소비자 신뢰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디램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 인수전에서 이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금요일 SK하이닉스가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조금 인수 계획을 밝혔다가 좀 철회를 했는데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엘피다였던 그 인수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엘피다 측은 마이크론이 제시한 2천억 엔 이상 인수 가격은 미중 투자 펀드 연합과 거의 같이 많은 반도체 사업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마이크론의 제한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피다 인수를 위한 마이크론의 투입 비용은 인수 가격에다가 설비 투자 지원액까지 포함할 때 약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현재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우선 협상자로서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마찬가지로 미중 투자 펀드 연합에 비해서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얘기를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디램 분야에서 세계 4위,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 3위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용 디램 기술 개발에 밀리면서 엘피다 인수로 경쟁력을 높이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피다의 주력 공장인 히로시마 직원 고용을 당분간 보장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고요. 지원 기업으로 밝히기도 하면서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현재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사회당 좌파 정권이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오늘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 프랑스 선거 결과 내용과 함께 또 그리스 총선 이야기도 한번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발표 예정이 한국 시간으로 그 오늘 오전 7시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3시에 결과가 현재 프랑스 대선 같은 게 발표가 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은 그 예상에 따라서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올랑드 후보가 결선에서 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그 어떤 그 신재정 협약에 대한 어떤 그 협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발언을 했던 올랑드 후보가 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어떤 그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융 어떤 보호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시장이 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 올랑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메르켈 총리 그리고 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어떤 합작품이라 할 수 있는 신제재 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프랑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금 총선에서 그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금융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되게 되면서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유로존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출렁이면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국제 유가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보죠. 예, 유가는 하락을 했고 금 가격은 좀 상승을 네. 했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뉴욕 상하권에서 서부 텍사스는 경질유 6월 인더분 같은 경우에 4.05달러 4% 급락한 배럴당 98.4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한 고용지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그리고 재고가 증가할 거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그 유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6월 선물 가격은 10.4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0.40달러 0.6% 상승한 온수당 1645.2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미국 고용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추가적인 성장 촉진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와 함께 또 어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남아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쪽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5월 7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3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수요일은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3월 도매 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 10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월 무역 수지, 4월 수입 물가 지수, 4월 재정 수지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4월 근원 PPI 증가율,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 외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지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업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5월 7일 월요일은 타이슨 푸즈, 5월 8일 화요일은 월트 디즈니, 그리고 5월 9일 수요일은 AOL, 딘푸즈, 메이시즌, 시스코 시스템즈, 뉴스코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콜스, MBIA, 노드스트롬, 5월 1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MBDI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살펴볼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미국에서 이 재정 지출 축소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미 경제에 미칠 영향력 이런 부분도 현재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그 재정 지출 긴축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재정 지출 감축과 관련된 분위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바마 재선의 최대 적은 경제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재정 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부분의 부채가 이제 정부 쪽으로 이전이 됐다는 측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었죠. 이런 부분에서 FRB가 대량의 유동성을 방출하면서 이른바 민간 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끌어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면서 작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미국이 GDP 대비 97.6%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GDP 대비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은 8% 수준을 현재 나타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의 재정 부담을 급속도로 강화시켰고 또한 지난해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재정적자 합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부분에 실패를 가져갔다는 점, 이런 것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8월 5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사상 최초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키는 그런 회오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부시의 감세안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조 1,118억 원을 재정 지출을 감축해야 되는데요.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더블 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년부터 미국의 재정 지출 감축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당초와는 4조 원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부분을 합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4조 달러 수준은 너무 크다는 부담이 있어서 2조 1,118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10년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상당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될지도 현재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루비니 교수는 현재 이러한 그 재정 적자 감축, 미국의 재정 지출 감축을 통해서 그 내년도에 미국의 경제가 다소 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한 올해 이제 말로 소득세 감면안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연장이 종료되는 등 이른바 민생 관련된 세금 감세안들이 현재 종료되는 추세로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 세금 감세안이 종료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해도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세안에 경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GDP의 3.8%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 그렇게 본다면 현재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정 지출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갈등은 불가피할 텐데 이 양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통화론자 쪽의 그 어떤 시각을 좀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정부 이런 쪽의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주장은 밋 롬니 후보로부터 현재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데 증세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국민에게 너무 부담이 많다는 측면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런 그 재정 지출 감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하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정부가 불유쾌하지만 세수 확보에 나서야 되고 이런 점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 증세 이런 부분을 현재 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양당이 현재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 지출 축소는 일단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보겠는데요. 현재 민간 국민들의 소득을 좀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살아나고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는 세수 확보는 상당히 현재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부 지출을 줄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부담이 클 텐데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중견층, 중상층이죠. 네. 중상층의 어떤 고용 문제, 고용의 안정성, 그다음에 소득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핑코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산업 구조가 너무 이제 다각화되고 빨리 변하는 부분을 근로자들이 현재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이나 이런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좀 타당성도 상당히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따라서 긴축은 장기적 측면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균형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뭐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민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 재정 적자 감축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세계 경제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증세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현재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라든지 현재 주택 시장의 지표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현재 더디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좀 덜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년간에 걸쳐서 2조 1,118억의 재정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현재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부분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고강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10년 만에 불황을 벗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경제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처방은 뉴딜 정책이 처방전이 아니었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흐름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된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 궁금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1조 2천억 자동 삭감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국방비의 삭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11월 6일 새로 들어서는 차기 정권이 오바마 쪽이냐 아니면 밋 롬니 공화당 쪽이냐, 이런 쪽이 초미의 관심사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정부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 재정적자 해법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장답게 지난 금요일장은 관망 심리가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890선대 후반의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장은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전에도 보면 금요일장은 외국인들이 이제 뭐 이틀 동안 보유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관망세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도 좀 쉬어가는 페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가 이틀째 좀 하락을 했습니다. 1990선 밑으로 하락을 보여줬고요. 전일 대비해서 코스피가 5.96포인트 하락한 1989.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무라고 말들을 하죠. 모멘텀이 없고 매수 주체가 없고 주도주가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도주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내지는 좀 그동안 너무 오른 거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게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좀 하락세로 이끄는데 공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일 대비 95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445억, 개인이 64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코스닥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대비 3.09포인트 오른 490.53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3% 좀 하락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일단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화학주가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떤 업종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학주가 좀 상승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화학주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매도세가 너무 이어지면서 화학주가 LG화학을 기초로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그 실적이 좋지 않다.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화학주 하락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하반 경직을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좀 추가 상승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항공이 5%, 아시아나항공이 2% 계절적 성수기 진입이 됐죠. 그래서 이런 또 항공주도 올라왔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가 관련해서도 이제 항공주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는 아무래도 7월 정도에 안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미국과 계속 신경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7월에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그전에는 미국만 비축유를 방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본, 프랑스까지 같이 비축유를 방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7월 때는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가 뭐 이런 전망은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진해운이 운임 상승 기대감에 2%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안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안랩이 전일 대비 4.52% 상승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또 특징주로는 뭐 비아트론이라는 첫 거래가 된 비아트론이 있는데 비아트론이 시초가 대비 14.9% 내리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업종별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개별 종목별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SK 하이닉스가 그 전에 얘기드렸던 대로 악재가 호재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네. 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엘피다 반도체 매수 참여를 하면서 아무래도 4조 정도 예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비용 들어가는 게 4조면 엄청난 자금인데 이런 비용이 이제 엘피다를 인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고요. 미국 마이크론이 지금은 이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마이크론이 4위였었거든요. 엘피다가 3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위, 삼성전자가 물론 1위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판도가 좀 바뀌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3위로 좀 내려가는, 그래서 마이크론이 다시 2위로 좀 등극하는 이런 좀 판도가 변화되는 이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이닉스는 좀 뭐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드는 내용이 없어지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좀 이끌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다시 그 D램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뭐 좀 1분기 실적 호조 얘기 나오면서 좀 더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시민이죠. 비아트론. 네. 신규 상장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셀트리온 1분기 실적 개선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종목별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오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증시 여파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에 좀 좋지 않게 좀 장을 마감을 했고 지금 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네. 올랑드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랑드 후보가 신재정협약을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긴축 정책이거든요. 돈을 안 쓰겠다, 내수를 네. 좀 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올랑드 후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뭐 매출을 보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네, 성장 나가니까 위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적인 입장이라서 독일하고 어떻게 조율을 맺어지는가가 또 중요한. 독일도 또 선거가 있어서 네. 독일에 누가 또 총리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은 또 다시 좀 뜨거운 감정으로 올라오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랑드 후보도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네. 그 나라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신재정 협약을 완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고요.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자기도 동조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미국에서 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감을 가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전략은 좀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00선에서는 매수, 2000선에서는 좀 매도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은 또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오늘 영업 정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반 동안 전체 5분의 1인 20개 저축은행이 퇴출됐습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등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난 5년간 치매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50대 치매 환자는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는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의 총사퇴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권파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해 당내 계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슈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예금자들의 인출 사태도 이어질 전망인데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전 임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적기시정 조치가 유예됐던 6개사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사에 6개월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4개 저축은행 예금자는 총 7만 4,400명, 예금은 7조 4,400만 원에 이릅니다. 예금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169억 원, 예금자 수는 8,203명인데요. 한국미래 한주저축은행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4.35%였지만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는데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를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번 3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사마저축은행 퇴출을 시작으로 시작된 16개월간의 대장정이 사실상 갈무리 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9개 저축은행에 이어 지난해 7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벌여 하반기 7개사를 문 닫게 해 총 16개사를 영업정지시켰습니다. 이날 4개사까지 포함해 20곳이 영업을 끝냈는데 1년 반 만에 5곳 중 1곳이 퇴출된 셈인데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경우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몰리면서 인출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네 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되면서 네. 검찰 수사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검찰은 이들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부산제저축은행 사례처럼 퇴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감독기관의 청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정치권과 금융감독기관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영업정지된 4곳의 저축은행 경영진이 퇴출 저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부 저축은행은 수개월 전부터 불법 대출과 금융당국 로비 가능성에 대한 내사를 벌였고 몇몇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계좌 추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솔로몬 한국 한주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0대 치매 환자가 5년 사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40, 50대 환자 수가 22만 3천 명에 달해 전체 노인성 질환 환자의 20%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특히 50대 환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43% 이상 증가했고 진료비 역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60세 미만 저연령층 환자가 5년 사이 대폭 늘었는데요. 30대 이하 환자도 331명이 되는 등 조기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질환 유소견자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 질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66세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40, 50대를 위한 검진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매년 빠르게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젊은층 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례후보 사퇴 권고안을 놓고 또 당내 간에서 반발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이 당권파의 목리 부리기 때문에 파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 비례대표인 김재현 당선자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는 깨끗하고 정당하게 치러졌다며 전날 당 전국운영위원회의 사퇴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비례 2번인 이석기 당선자와 함께 당권파의 핵심 세력인데요. 청년 비례를 포함한 당 온라인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의 프로그램 접근 및 변경 사실이 확인돼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상조사단의 논리에 대해 김 당선자는 조작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습니다.
전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당권파의 실력 저지로 회의장 출입구가 막히면서 유시민 공동대표는 인터넷 카페를 새로 만들어 전자투표를 실시, 오는 12일 중앙위원회에서의 지도부 총사퇴, 경쟁형 비례대표 전원사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습안을 의결했습니다. 4일 회의가 시작된 이후 계속된 당권파의 방해를 뚫고 무려 33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김재현 당선자 등 당권파 측에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복잡한 지경으로 빠져든 그런 상황입니다. 9일이나 10일께 열린 운영위원회와 12일 중앙위원회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사 추천 및 인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당권파의 실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분당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개미들의 대왕 청송총놈 신창환 대표 그리고 평택총놈 정우영 대표 또 한 분이 있죠. 주식소녀 이순복 전문가 이렇게 막강한 전문가들이 오늘 장 대응전을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광고 후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